그날 저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말로는 이혼의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흉이냐며 제가 먼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그 상자는 그냥 잡동사니라 제가 나중에. 며느리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먼지가 뽀얀 낡은 서류 상자를 열어본 뒤였습니다. 옛날 통장, 만료된 여권, 그리고 온갖 계약서 따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빨리빨리 버려야지. 제가 뭉치로 쌓인 서류를 들어 올리는 순간 두꺼운 이혼 합의서 파일에 클립으로 꽂혀 있던 작은 증명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웬 남자 사진이. 무심코 사진을 주워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전남편임이 분명한 그 증명사진 속 남자의 얼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제 귀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남자는 30년 전 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지금 제 둘째 아들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이 기막힌 운명의 실타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30년 전 제가 지옥 같은 가난을 피해버렸던 그 핏덩이가 제 모든 것을 부수기 위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소개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2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은 그녀는 제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반찬을 덜어주고 어른들께 술잔을 따랐습니다. 남편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아들한테서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아들이 정말 좋아한다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환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 과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전 남편하고 많이 안 좋게 헤어진 것 같네. 그러게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완전히 굳던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결혼 날짜 잡으려고요. 벌써? 그렇게 급하게? 네,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빨리 가정 꾸리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도 별로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첫 결혼마저 실패하고 이번에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왔어.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저는 며느리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림살이를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야무지네. 제 칭찬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일찍 혼자 살림하느라 익숙해서요.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반찬도 자주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우리 며느리 최고야. 남편도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 타고났어.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저렇게 밝고 예의 바를 수 있다니.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며느리야, 무슨 생각해?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특히 전 남편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전 남편한테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만 하면 완전히 입을 닫아버려요. 정말 지독하게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행복해하니까 다행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지금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제 과거와 이렇게 무섭게 엮여 있을 줄은. 며느리의 전 남편이 제가 30년 전에 버린 그 아이일 줄은.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신혼집 짐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어머님,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맨 얼굴에도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짐 정리하느라 힘들 텐데 도와주려고. 아이고, 괜찮은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거실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지런히 옷가지를 옷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부엌 정리 도와줄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들을 찬장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계속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쓰레기 봉투 떨어졌어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놓을까? 저는 박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서류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학창시절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매가, 코가, 인매가, 이럴 수가. 저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 제 남편이 25살이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도톰한 입술까지.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 사진이 누구지? 설마 이 사람이.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을 봉투에 넣고 박스 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녀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러시구나. 제가 시원한 물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틈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히 남편이랑 닮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사진이 며느리 전 남편 사진이라면, 그리고 그 남자가 남편이랑 저렇게 닮았다는 건,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버린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을 가진 아기. 어머님, 여기요. 며느리가 찬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혼자 할게요. 그래. 미안하구나. 저는 서둘러 며느리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 며느리 집 정리 다 했어? 응.
좀 어지러워서 먼저 왔어. 그래, 푹 쉬어. 저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25살이었던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 까무잡잡한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남자. 저는 그 사진을 오늘 며느리 집에서 본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상자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그해 7월 15일. 제가 갓난아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온 바로 그날. 저는 그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야?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 남자가 바로 내가 버린 아들이야. 안 돼.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 내가 버린 아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남편과 똑같은 얼굴, 그리고 30년 전 제가 버린 아이도 남편을 쏙 빼닮았었습니다. 이럴 수가.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 하지만 눈매와 코, 입매는 여전히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집에서 본 사진 속 남자도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 남자가 정말 누군지. 하지만 어떻게 확인합니까? 며느리한테 전남편 사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며느리는 전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설사 그 진실이 저를 파멸시킨다 하더라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계속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다니까. 저는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불고기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의심이 커졌습니다. 저 아이의 전 남편이 정말 제가 버린 아들이라면
며느리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야.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전 남편분이랑은 얼마나 결혼 생활했어?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3년 정도요. 그리고 정말 다시는 그 사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돌아간 후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며느리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알아. 미안해.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장에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입양 서류. 저는 그 서류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남아. 출생일 7월 15일. 보육원 인계일 7월 15일. 제가 아이를 낳은 날 그리고 보육원 앞에 두고 온 날이 모두 7월 15일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 전 남편의 생일이 7월 15일이라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며느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에 말했었습니다.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고. 은행에 가면 혹시 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다음 날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며느리야, 요즘 잘 지내? 네, 어머님. 잘 지내요. 혹시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 있어? 아니요, 별로 없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은행에 가는 날을 알아내서 따라가기로.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청약 통장 서류인가?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은행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은행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온 건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주차장에 세워진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제 아들의 차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며느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은행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색 재킷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젊은 시절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남자는 은행 밖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걸어가는 방향에 제 아들의 차가 있었습니다. 안 돼. 남자는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와 제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지나가던 남자와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몇 초간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들도 창문 너머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두 형제. 똑같이 생긴 두 얼굴. 저는 카페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아들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이 형제라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카페 직원이 다가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은 30년 전 제가 버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자기 동생과 결혼한 자기 전처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30년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버리면 끝이라고. 아이는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자랄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들은 자라서 여자를 만났고 결혼했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가 제 둘째 아들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이 진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입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모두가 파멸할 것입니다.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스쳐 지나간 그 남자, 제 첫째 아들도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을.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자기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옆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던 나이든 여자가 혹시 자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어머님이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아픈데 혼자 가면 어떡해.
내가 데려다 줄게.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야 해. 진료가 끝나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래요. 그냥 감기약 처방받았어요. 다행이네. 약국 가서 약 타자. 약국으로 가는 길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저는 며느리가 의자에 놓고 간 가방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처방전과 건강보험증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거기에는 며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며느리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의 정보는 어디 없을까? 저는 황급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와 현금 그리고 사진 몇 장. 그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메모지. 구겨진 종이.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7월 15일생. 그 순간 저는 메모지를 떨어뜨렸습니다. 7월 15일. 제가 아이를 낳은 날. 제가 아이를 버린 날.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메모지를 주워 지갑에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아, 며느리야. 다 봤어? 네. 가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전남편 이름은 강민준. 생년월일은 7월 15일. 30년 전 제가 버린 아들과 정확히 같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시구나.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며느리를 집에 내려주고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대신 저는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전남편 강민주는 30년 전 제가 버린 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전처가 지금 제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저는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 중에서 하필 그 여자를 만나다니. 형의 전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다니. 그것도 서로 모른 채. 이게 벌인가? 이게 내가 받을 벌인가?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벌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벌하시지 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이 지옥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었어? 응. 며느리 병원 데려다 주고 왔어. 그래? 며느리 많이 아파? 아니, 감기래. 별거 아니야. 다행이네. 남편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를 펼쳐놓고 오늘 본 메모지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준. 7월 15일생. 입양 서류에 적힌 날짜 7월 15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이 비밀을 평생 묻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만약 며느리가 알게 된다면, 만약 둘째 아들이 알게 된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장날 것입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민준, 제 첫째 아들은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에서 본 그 남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던 나이든 여자.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남자도. 사립탐정은 며느리 사진과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며느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지은. 현재 강민우와 결혼. 신혼 석 달. 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우? 이 남자 이름이 강민우라고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립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강민우, 부 강대식, 모 김순희. 강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강민우는 외동아들로 등재되어 있음. 외동아들?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랑 이렇게 닮은 거죠? 사립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를 했습니다. 강대식 씨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거기에는 놀라운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대식. 30년 전 사채 빚으로 도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김순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음. 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요? 네. 당시 기록을 보니 보육원에 버려진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립탐정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선생님 생년월일과 같네요. 그 순간 강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전처와 결혼한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 남자가 내 동생이었어. 강민주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 아들은 키웠어? 강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전처가 내 동생과 결혼을 했다고.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기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하기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 앞에 아기를 두고 도망치는 꿈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아기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어떡해. 왜 그래? 남편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꿈을 꿨어. 무슨 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지은이랑 같이요.
그래 와라. 참 어머니. 지은이가 은행 일로 시내 나간대요. 저도 차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행? 네. 전 남편이랑 공동명의 통장 해지한대요. 마지막으로 서류 처리하러 간다고. 그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행. 또 은행에 간다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며느리와 첫째 아들이 또 마주친다면? 만약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모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겠어. 오후 2시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간다던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은행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아들의 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민준. 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강민준은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며느리도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강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긴 하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갈게요. 며느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 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새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신이랑은 이미 끝났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우린 끝났지. 근데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나랑 헤어지고 3달 만에 재혼을 했는지. 그건.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강민주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향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거기에는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습니다. 안 돼. 며느리가 차에 다가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제 둘째 아들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준은 길 한가운데 서서 차 안의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창문 너머로 강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얼굴형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은아,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가 차에 타며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빨리 가자. 근데 나랑 엄청 닮은 것 같은데. 그냥 닮은 사람이야. 빨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봤어. 서로 봤어. 두 형제는 서로를 봤습니다. 자신들이 형제라는 것도 모른 채. 하지만 닮은 얼굴을 봤습니다.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특히 강민주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강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카페 쪽으로.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날 봤을까? 설마.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강민주는 분명히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한 자기 전처. 게다가 은행 앞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던 나이든 여자.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아까 지은이 은행 데려다 줬는데요. 거기서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이상한 남자? 네. 나랑 엄청 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지은이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근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은이 전 남편이 나랑 닮았던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지은이가 너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아들아,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그런가. 근데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작됐어. 의심이 시작됐어. 둘째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분명히 진실을 파헤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30년 전 일 기억나?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그냥 문득 생각나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당신한테 그리고 아이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아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모르지.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복수를. 그리고 그 복수의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냥. 요즘 내가 이상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댁에 가도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가 계속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과 며느리.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응?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며느리 축하한다. 아들도 기뻐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라니.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야. 축하한다, 며느리야.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기라니.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만약 모두가 알게 된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남편이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강민준이다. 문 앞에 선 남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며느리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민준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 그래. 우린 닮았지. 강민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강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양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DNA 검사 결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를 왜 버렸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못 들으셨습니까? 왜 저를 버렸냐고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강민준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강민우 씨 맞죠? 네, 맞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강민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형입니다. 친형. 뭐라고요? 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외동아들인데. 외동아들이라고요? 웃기는 소리네요. 강민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강대식 씨와 김순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30년 전 7월 15일생. 바로 접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말이죠. 강민준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제 전처입니다.
3년 전에 결혼했다가 1년 전에 이혼했죠.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내 이지은 씨. 제 전처입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 사람 동생인 줄. 동생? 형? 이게 도대체 무슨?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강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리해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가 30년 전에 저를 버렸습니다. 보육원 앞에. 그리고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가 제 아버지입니다. 도박 빚 때문에 도망친. 다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동생입니다. 저를 버리고 낳은 아들.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형이랑 이혼하고 동생이랑 재혼한 겁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내 전남편의 동생인 줄 몰랐다고. 정말이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강민준이 며느리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뭐죠? 제 조카입니까? 며느리가 배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입양아로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미안하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버리고 동생은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그 동생한테 제 전처를 결혼시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강민준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다들 알았으니까 잘 사세요. 이 지옥 같은 가족끼리.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며느리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지은아! 아들이 달려갔습니다. 피가. 며느리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남편이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준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받을 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며느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산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나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 이런 기괴한 가족,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지은아, 제발. 이혼해줘. 제발.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아들아. 평생 속이고 산 거잖아요. 형이 있다는 걸. 그 형을 버렸다는 걸.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전처랑 저를 결혼시켰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준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저지른 죄.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렵게 찾은 첫째 아들에게는 증오를 받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둘째 아들에게는 원망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손주는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모든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완벽한 벌. 저는 매일 그 빈집에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버텼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죽는 날 하늘에서 그 아이를 만나면 무릎 꿇고 빌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용서는 영원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